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이라는 걸 머리털 나고 처음 제대로 써보는 50대의 가장인 남자예요. 보통 여성분들의 사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남자분들도 글을 써서 올리는 걸 보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책상 앞에 앉았네요. 이야기의 특성상 철저한 익명을 부탁드리며 철자가 약간씩 틀리더라도 적절하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 아내와 딸에 관한 이야기죠. 먼저 제 아내는 원래부터 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함과 이상함, 그 사이에 애매한 경계를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하실까요? 아내는 저와는 고등학교 시절 동창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아내는 저와는 좀 다른 존재의 사람이긴 했어요. 소위 잘 나가는 무리의 일원이기도 했고 얼굴도 예쁜데 활달하고 성격도 좋아서 친구들도 많았죠. 반면 저는 소수의 친구들 외에는 어울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에 공부만 하던 새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의 접점이 거의 없는 부류였던 겁니다. 1학년, 2학년 모두 같은 반이었는데도 아내는 제 이름조차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술살에 나이살이 있어 평범한 체격이지만 당시 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굉장히 마른 체질이었는데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괴롭힘, 놀림, 그 비슷한 걸 많이 당했죠. 그때는 왕따 같은 그런 말이 없었지만 남자들끼리의 묘한 기싸움, 힘싸움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루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누고 있었는데 짓궂은 녀석 하나가 제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얼굴을 마주쳤을 뿐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어린 나이에 치기였는지 제가 만만했는지 다른 애들이 있는데도 제 다리를 툭툭 발로 치면서 주악거리더군요. 와씨 여자 다리 아니냐? 툭 치면 탁 부러질 것 같네. 야, 내가 부러뜨려 볼까? 그럼 얼마 줄래? 키 한 대로 가능? 하지마. 갑자기 왜 그러는데? 그러자 동창은 제 목소리를 흉내내며 더 빈정거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데? 말 더듬는 거 봤냐? 왜? 쫄았어? 저는 기분 나쁜 표정만 쥐어 보이고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저를 뒤따라오면서 제 다리를 계속 쳤어요. 심장이 쿵쿵 뛰고 식은땀이 났지만 무엇보다 복도 한가운데라는 게 너무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나타나서 그 친구에게 한 소리 했어요. 야, 종 쳤으니까 적당히 하고 빨리 니네 반으로 꺼져. 내가 뭘 그냥 좀 놀자는 건데. 싫다고 하잖아. 그리고 얘 우리 반이거든. 그냥 가라. 그 녀석은 괜히 저를 보면서 욕설을 하고는 뒤돌아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귀까지 벌겋게 달아올라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고요. 그때 아내는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들어가라고 저런 녀석은 무시해도 된다고 했죠. 사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작은 호의였어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떠올리려고 하면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서 고개를 갸웃하는 정도의 흑백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시간 전부가 10년이 지나도 생생한 색채가 살아있는 기억이었어요. 누군가가 제게 아내가 첫사랑이냐고 하면 고개를 저었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10년이 흐른 뒤에 동창회에서 그 사람이 온다는 말에 심장이 뛰는 걸 느꼈고 저는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첫사랑이었던 걸 말이에요. 다시 저를 만난 아내는 이전과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딘지 지쳐 보였고 이전의 활달함은 목소리에만 약간 남아있는 정도였어요. 저는 감히 다가가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제게 아는 척을 했죠. 너 혹시 나 기억해? 어? 아, 그렇지. 기억하지. 너무 반갑다. 진짜. 결혼은 했어? 애인은 있고? 아, 응. 아니. 미혼이고 애인도 없어. 순간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하고는 어린 시절처럼 볼을 붉힌 채 고개를 숙였어요. 어쩜 넌 하나도 안 변했다.
맞네. 너 공부도 엄청 잘했잖아. 뭐,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니까. 나도 그런 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부러워. 왜? 너도 중위권은 계속 유지했었잖아. 대학도 나쁘지 않은 곳에 붙었고. 어? 네가 그걸 기억해? 기억력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맞아. 내가 쓸모없는 걸 잘 기억하지. 어색하고 떨리는 느낌은 저를 고등학교 시절의 그때 그 순간으로 보낸 것 같았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 우연이라도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던 예전의 저로 말이에요. 우리 동창의 이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그 다음에는 전화로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덕분에 그 사람에 관한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딸만 6명의 대가족 중에 넷째 딸로 태어났다는 것,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결국 진학하지 못했다는 것,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성인이 된 뒤에 독립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형제들이 많아서 거의 혜택을 받지도 못했는데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니 안쓰럽기보다는 멋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저를 구해줬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그런 배경 역시도 저와는 정반대였죠. 저는 부모님이 굉장히 늦게 결혼해서 낳은 늑둥이의 외동 아들이었거든요. 엄청 여유롭게 돈이 많은 집도 아니었지만 부족할 것 없이 지원을 받았고 대학 시절에도 아르바이트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이름 있는 회사에 취업을 했고 연구원으로 나쁘지 않은 연봉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몇 번의 연애를 했지만 번번이 차이기 일쑤였고 이유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대 여자가 바람이 났거나 바람이 날 것 같거나 둘 중 하나였으니까요. 제가 그만큼 매력이 떨어지긴 한다는 걸 저 역시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공부만 했을 것 같은 외모에 특징 없는 얼굴, 무엇보다 전 재미가 없었거든요. 왜 그런 거였죠?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예전에 하고 시작하는 재미있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제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저는 늘 일정한 공간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이에요. 반면 그 사람은 아니었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정도로 재미있었어요. 시시때때로 바뀌는 바람, 햇빛, 그리고 온도, 추운 겨울과 봄을 다 겪은 야생화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전 저도 모르게 종잡을 수 없었고 변화무쌍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소심한 성격 때문에 계속 망설였고 결국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 감정은 세상 전부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을 만큼 벅찼어요. 더구나 첫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건 모든 남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전 그야말로 행운아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이 의외로 아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준 느낌이었네요. 근데 진짜 문제는 장인 장모님이었습니다. 무슨 결혼을 이렇게 서둘러. 아직 1년 정도 만났다더니. 한참 일하는 애 주저앉히는 게 바로 결혼이야, 결혼. 장모님, 결혼하고도 일을 그만두라고 할 생각 없고 저는 이 사람 의견에 따를 거라서요. 그 문제는 크게... 자넨 됐고, 너 말해봐. 어쩔 거야? 아직 동생들도 있고, 결혼은 둘째치고 위에 언니들은 아직 애인도 없는데, 어? 언니들 결혼할 때까지 난 결혼도 못하는 거야? 순서라는 게 있지. 그리고 넌 급한 거 없잖아. 왜 서둘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내 나이 32이야. 알아? 엄마는 막내 나이 말고는 아무도 모르잖아. 알긴 아냐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게 아니고, 엄마, 지금 내가 결혼을 하는 게 왜 싫은 건데? 정말 내가 성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결혼해서 큰언니처럼 애 낳고 용돈 못 줄까 봐 그게 걱정되는 거야? 둘 중에 뭐냐고 말 좀 해봐요. 저는 곁에서 분위기에 눌려서 고개를 푹 숙였고
장모님은 입술을 파르르 떨더군요. 그야 당연히 성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성급한 결정 아니야. 충분히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말고 식장에 앉아만 있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엄마니까, 어? 몇 번씩 장난으로 이야기했던 집안의 일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아내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 6명을 낳고 결국에는 아들을 낳는 데 성공했다더군요. 물론 그 시작은 아들만 바라는 시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오히려 어머님 본인이 아들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때문에 딸들은 자연스럽게 관심 밖으로 멀어졌고 온갖 차별을 겪으면서 자랐다고 했죠. 첫째인 큰언니의 경우에는 살림 미천이라면서 그나마 약간의 지원을 해주었지만 그 외에는 아들인 막내 외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둘째 언니가 셋째 언니와 넷째인 아내를 돌봤고 더 어린 동생은 다시 둘째 언니 그리고 다음인 아내를 거쳐 서로가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성인이 된 뒤에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에 보태야 했다는 거였고요. 봤지? 우리 집이 어떤지. 정말 최악이야. 진짜 최악이라고. 아니야. 아마도 걱정도 되고 내가 그렇게 괜찮지도 않고 부모님 눈에는 당연히 당신 딸이 아깝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내는 제 위로 담긴 말에 씁쓸하게 웃어 보였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절대로 이렇게는 안 살 거야. 절대로. 그래. 당신 절대 고생 안 시킬게. 그 말이 아니야. 계속 고민해 왔는데 이거 꼭 약속해줘. 뭔데? 표정이 너무 무섭다. 아이는 무조건 하나만 낳는 거야. 무조건. 어? 근데 저는 당연히 망설였어요. 전 아내와는 정반대로 살았기에 아이를 낳는다면 둘을 꼭 낳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딱히 꿈꿔보진 않았지만 가족이 많다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긴 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모르진 않았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아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게 첫째를 낳은 뒤에 정관 수술을 했으면 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좋아. 그래도 무조건 하나만 낳는 건 약속했어. 알았어. 그건 약속할게. 진짜 고마워. 딸이든 아들이든 꼭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꼭 당신 닮아서 착하고 머리도 좋았으면 좋겠어. 그치? 에이, 날 닮으면 큰일이지. 당신을 닮아야 예쁘지. 그럼 딸이 좋겠다. 그치? 무조건 딸. 여행을 가기 전에 계획을 짤 때 느끼는 설렘이 뭔지 아시죠? 결혼 전에 아내가 생각해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정말 좋았어요. 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 할지, 아이의 이름은 뭐가 예쁠지, 주말에는 뭘 하면서 보낼지에 대한 상상 속 계획은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야기 속에 우리는 행복이 언제나 넘쳤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결혼 후 아내가 아이를 가지자마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불행해졌다, 달라졌다, 변했다가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말이에요. 먼저 아내는 자신의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고 확신했죠. 그 다음에 아기 용품까지도 모두 딸 아이 것으로만 사들였어요. 물론 저는 혹시 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불필요한 물건들은 자제시키려고 했지만 아이 문제에 있어 아내는 이성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임신 초기라 당연히 저 역시도 찬성하긴 했지만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그 어떤 상의 없이 혼자서 결정을 내렸고요. 좋은 것만 봐야 한다고 집에 있던 TV는 모두 없앴고 제게는 반강제적인 태교를 시키기 시작했죠. 물론 아이가 아빠 목소리를 들으면 정서 발달에 좋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교과서? 이걸 어디 쓰려고? 일종의 선행학습이지. 매일매일 당신이 읽어줘. 보통은 동화책을 읽지 않아? 내 딸은 특별해. 머리도 좋을 거야. 보통 애들이랑은 다르지.
분명히 다 이해할걸? 머리는 당신을 닮았을 거라고. 만에 하나 날 닮았어도 적당히 타고난 센스는 있을 테니 가르치면 잘할걸. 그리고 동화책 그런 것도 있어. 저기 책장에 꽂아둔 거 읽어줘. 논술에 필요한 한국 문학 백선? 여보, 이건 좀... 수학책부터 시작할까? 아니다. 영어 먼저 하자. 유별나달까? 유난스럽다고 해야 할까? 아내는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퇴근 후에 집에 들어오면 상식 문제집과 퍼즐 문제를 끙끙거리며 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면 저는 아내가 잠들 때까지 수학의 정석을 읽어야 했고요. 그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수학책을 읽는 것 자체가 제겐 고역이었죠. 읽다 보면 마법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기분이 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지 않기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내가 원하는 것은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느 남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수해 주었고 가지고 싶은 게 있어도 군말 없이 카드를 내밀어주는 그런 남편이 되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 늦게까지 지루한 교과서를 읽고 또 읽는 건 고된 일이었지만 막상 아이를 낳으면 잠잠해지겠구나 하는 작은 희망을 품으면서 버텨냈어요. 그리고 출산일이 되었고 아내는 정말로 원하던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어요. 아내의 눈과 인매를 꼭 빼닮은 예쁜 딸이었죠. 그런데 아내는 자신을 닮은 딸을 보면서 며칠 내내 불안함을 표현하더군요. 왜? 그럼 딸인데 날 닮아? 나 너무 못생겼잖아. 당신은 그것도 몰라?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잖아. 관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도 코는 당신을 닮아서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거라도 다행이지. 그런 거 다 미신이야. 그리고 당신도 그런 거 안 믿잖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따로 있어? 지키고 싶은 게 있으니 뭐라도 믿는 거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거고. 순간 아내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었지만 아이를 낳고 얼마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늦은 밤에도 깨어나 우는 아이를 달래고 여러 번에 걸쳐 모유를 먹이는 아내를 보면서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아내가 조금이라도 잠을 잘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배려를 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이를 제게 잠깐이라도 맡기려고 하지 않더군요. 이 문제로 몇 번은 말다툼을 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떨어뜨리기를 해? 아니면 함부로 대해? 나 못 믿어? 나 나름대로 당신 배려해주고 싶은 건데 내가 납치범이야? 누가 해달래? 하지 마. 그리고 남편들이 애 돌보는 거야 뻔하지. 장난치고 애들을 무슨 장난감 공처럼 대하잖아. 아기는 손에 쥔 생달걀처럼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고. 손도 다 씻고 와서 만져. 야, 나 방금 씻었잖아. 나도 최대한 조심하기도 하고. 당신 애 앞에서 한숨 쉬지 마. 스트레스가 전염된단 말이야. 여보! 손도 그래. 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기 전에 손 씻듯이 손톱 사이사이까지 씻고 팔꿈치로 수도 내리고 올리고 하라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제 아내보다는 아이 엄마가 된 그 사람에게 논리는 통하지 않았어요. 마치 육상 경기를 시작하기 전 출발선에 대기한 선수 같았죠. 이미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팽팽하게 긴장된 근육과 자신의 심장 소리, 그리고 온몸으로 공중으로 들어 올려진 신호탄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탕 하는 출발 소리와 함께 아기에게 자신이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모두 쏟아 부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기를 낳은 후부터 아내는 부부 관계를 전혀 하려 하지 않았죠. 분위기도 잡아보고 꽃도 선물도 사가는 눈물겨운 노력도 했지만 아내는 혹시나 둘째가 생길지 모른다면서 극구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00% 안전한 피임은 없다면서 제게 다시금 정관 수술을 하는 걸 권하더군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아이가 3살 되던 해에 결국 정관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단순히 부부 관계를 위한 선택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첫째 아이를 낳은 뒤
아내가 하는 교육을 보면 둘째는 감당이 절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둘째가 아들일 경우에 아내가 차별을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마저 들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온통 핑크색으로 물든 아기 방을 보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다행히 딸이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아내도 제게 아이를 맡기기 시작했고 별 문제 없이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기 시작했어요. 물론 턱없이 비싼 영어 유치원에 다니게 하거나 비싼 명품 옷을 아이에게 사 입히는 정도는 저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내의 유난스러움에 적당히 발을 맞췄고 저의 부모님이 저를 금이야 오기야 길러주신 것처럼 딱 하나 있는 자식이라는 생각이 드니 그렇게 유난스럽다는 생각도 들진 않았던 것 같네요. 하루는 유치원에서 딸아이가 친구와 크게 다투다가 입술이 살짝 찢어지고 앞니가 빠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유치였기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상대 아이의 어깨를 피가 날 정도로 물어버린 딸 때문에 흉이 질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당연히 상대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치료비와 아이 간식비 면목으로 약소하게 성의를 보였습니다. 어차피 두 아이가 서로 싸우다가 다친 일이라서 크게 문제는 번지지 않았어요. 먼저 부모가 사과하라는 말에 어깨를 물린 남자애가 미안하다면서 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그 손을 탁 하고 쳐내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딸의 손을 잡고 남자아이의 손에 포겠죠. 얼른 너도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해. 얼른. 나 잘못 안 했어. 딸은 다시금 남자아이를 밀어내더군요. 에이, 너 정말 혼날래? 얼른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해. 싫어. 싫다고. 싫단 말이야. 딸은 뒤집어지면서 울기 시작했고 아내는 딸을 안고는 다독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터진 울음은 멈추지 않게 계속되었고 고성까지 내지르더군요. 마치 자신의 분에 이기지 못해서 나오지 않는 눈물 대신 입을 벌려 포효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준 남자아이에게도 대신 사과를 표현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다 그렇게 크는 거라고 다행히 좋게 넘어가 주셨지만 솔직히 저는 그 순간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꽥꽥거리면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하라고 몇 번의 경고를 했고 그러다가 결국 아이에게 왜 그렇게 버릇이 없냐고 꾸짖었죠. 왜 애한테 소리를 질러? 좋게 말할 수는 없어? 내 목소리가 들리긴 해. 계속 떼를 쓰고 있잖아. 뭘 잘했다고. 참나. 그럼 잘못한 건 뭐가 있는데?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애가 자기 앞을 막았다고 어깨를 깨물었으면 당연히 우리 애가 잘못한 거지. 누가 잘못을 해? 애초에 앞을 막아서지 않았으면 됐지. 솔직히 사과는 오버지. 여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비켜달라는 말을 못해? 그냥 물어버리는 게 그럼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빨 자국이라는 거 생각보다 독해. 오래 남고 흉도 질 수 있어. 그러니까 막지 말았어야지. 남자애들이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분명 그전에도 애를 자꾸 건들고 했으니 애가 그랬겠지. 여보, 그건 당신 추측일 뿐이잖아. 우리 애 말을 믿지 누구 말을 믿어? 어?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이렇게 순하고 착한 애가 그랬으면 분명히 마땅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언제부터 순하다, 착하다의 정의가 달라졌는지 몰라도 아내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본 제 딸은 저 역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어버리곤 했습니다. 놀아주지 않는다거나 사달라고 하는 걸 사주지 않으면 바로 이빨을 드러내는 한 마리 목줄 풀린 짐승이었어요. 아내는 그런 면에서 객관화가 전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만 아니면 아내와 저는 싸울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교육 부분에서 너무 달라서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저는 외동으로 태어났지만 이 정도로 오냐오냐 크진 않았어요. 적어도 공공장소에서 떠들거나 달리지 못하게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컸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못하도록 적절하게 맞으면서 자랐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가 당장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은 모든 자유라는 명목 아래 방치하고 있었어요.
무조건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면 사주는 엄마 밑에서 자란 제 딸은 철저하게 학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고 어린 아이라도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빤히 알기에 아빠인 저를 무시하게 일쑤였고요. 제가 퇴근을 하고 들어와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저를 빼놓고 아내와 귓속말을 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전 이런 딸의 변화가 화가 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법도 존댓말을 하는 법도 친구들과 노는 것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속으로는 아직 어리니까 조금씩 사회화를 겪다 보면 달라질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딸에게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산산이 부셔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딸이 아내의 교육 방식대로 자랐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럼 그 친구랑은 놀지 말까? 공부도 못하고 부모도 이혼했다며. 그냥 연락 끊어. 알았어, 그럴게. 앞으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빼앗아. 바보처럼 빼앗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건 그냥 해. 엄마가 다 해결할게. 알았지? 응,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몰라.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먼저 울어야 돼. 알았어? 딸아이는 다짐하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엄마처럼 살면 안 돼.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아.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는 건 절대로 하지 마. 알았지? 응, 알았어. 근데 나 게임기 가지고 싶어. 그래? 그래, 그럼 그러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얼마 뒤 작은 방 밖으로 나오는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아내는 저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마치 용량을 초과한 세탁기 속 빨랫감처럼 머리가 헛도는 느낌이 들었죠. 아내는 자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게 설명했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다. 최고로 살게 해줄 거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알겠더군요. 저는 아내의 미래에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 저와는 어떤 접점도 없는 여자가 저 같은 남자와 왜 결혼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내가 저를 택한 이유도 돈 잘 버는 머리 좋은 샌님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었죠. 나랑 왜 결혼했어?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머리 좋은 아이 낳고 싶어서? 그것도 딸?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묻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럼 이게 잘하는 짓이야? 애를 왜 그렇게 키우는 건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원하는 건 손에 넣으라고? 장난해? 그렇게 잘하면 애가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일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면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고? 날 봐. 내 꼴을 보라고. 인생 자체가 들러리였어. 깍두기였다고. 난 매일 밤 내가 아들이 되길 기도했어. 왜? 그 가짜는 사랑 좀 받아보고 싶었으니까. 결국 못 받았지. 그래서 뭐라도 했어. 공부를 잘하면, 말을 잘 들으면, 돈을 벌어서 가져다 주면. 아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난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내 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그냥 당연히 주는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게 하고 싶었어. 그게 잘못이야? 뭐가 나쁜 건데? 착한 아이, 밝은 아이, 그런 거 아무 소용도 없어. 사랑받지 못하고 큰 아이는 모두가 다 아니까. 아무리 빳빳하게 다린 옷을 입어도 구김살이라는 게 박혀있거든? 여보, 지금 당신이 애한테 주는 거 사랑 아니야. 그럼 뭔데? 뭐냐고? 내가 봤을 때 삐뚤어진 자기 연민일 뿐이야. 당신이 아이 망치고 있어. 아니, 당신 앞으로 애 교육에 대해서는 끼어들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솔직히 지쳐버렸어요.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은 아내와 싸우고 싶지도 않았죠. 이혼을 떠올리긴 했지만 그러기에는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저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아내이기에
그 사람이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주려고 했어요. 좋은 남편, 좋은 보호자가 되려고 아내가 아이에게 쏟는 사랑의 시간만큼 저는 아내에게 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기념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챙겼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샀어요.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마음의 상처도 아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내는 점점 도를 넘어갔고 어느덧 중학생이 된 딸아이는 아나 무인으로 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반찬이 없으면 젓가락을 탁 하는 소리를 내고 식탁 위로 던지기도 했으며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에 가지 않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아내는 이런 딸의 기분에 최대한 맞춰주려고 할 뿐 전혀 혼내지 않았어요. 이유는 바로 성적이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둘 거야? 요즘 애들이 우리 때랑 같은 줄 알아? 왕따니 뭐니 심각한데. 남들한테 잘 보여서 뭐해? 고분고분 착한 아이로 보이면 뭐가 좋은데? 여보, 내가 요즘 교육 가지고 뭐라고 한 적 있어? 그 뜻이 아니잖아. 저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기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왕따라도 당하면 그때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건 걱정이 되니까. 그놈의 걱정은 매번 말만 하면 걱정이 된다 뭐 한다. 걱정 말라고. 내 딸은 나중에 커서 의사 되고 싶다고 했어. 지금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고. 내가 봤을 때는 딱 부러진 성격이라 좋기만 한데? 예인이 버릇이니 그런 말로 애들 자율성이나 침해하는 게 더 구식이지. 창의적인 교육이 이런 거야. 미국 애들은 이렇게 싫고 좋은 거 표현하더라. 의사? 당신이라면 쟤한테 치료받고 싶어? 당신은 말을 무슨 그렇게 해? 당신 딸이야. 내가 틀렸어? 의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알아? 내 딸이 뭐가 어디가 어떤데? 머리가 좋으니 의사는 되겠지. 근데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짜증낼 것 같고 시간 되면 퇴근할 생각만 하겠지.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수술하다가 환자 그대로 두고 나가버릴 텐데 아니야? 내 아픔 하나 공감하지 못하는 의사? 난 솔직히 치료 안 받을래. 아빠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애가 당신만 보면 눈치를 보지. 진짜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어.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해봐. 이혼이야. 아내의 기준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기에 저는 늘 사랑을 주지 못하는 아빠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빈도가 점점 늘어났죠. 하지만 저 역시 제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아내와는 그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가지 않아 제 걱정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렇게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딸이 혹여나 왕따 피해자가 될까봐 걱정했지만 딸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었던 겁니다. 학교에 불려간 저는 상대 학부모에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딸을 끊어안고 괜찮아 괜찮아 하고 귓속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났고 눈이 도는 걸 느꼈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있는 딸을 억지로 끌어당겼습니다. 사과해. 당장! 얼른 사과하라고!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친구 머리카락을 잘랐잖아. 그게 잘못이 아니야? 쥐가 내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교복 단추에 머리카락이 낀 거잖아. 난 저 꾀꾀거리는 소리 듣기 싫어서 잘랐어. 그게 왜 잘못이야? 그래? 그럼 다른 머리카락은 왜 잘랐는데? 처음에 조금 잘랐다고 나한테 욕을 하니까 버릇 좀 고치려고. 버릇? 네가 뭔데 버릇을 고쳐? 당장 똑바로 사과 안 해? 전교 꼴찌 하는 애한테 사과? 차라리 죽고 말지. 안 해. 싫어. 딸이 제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는 씩씩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딸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이에 아내는 놀라서 거의 뒤집어졌고 딸은 놀라서 커다란 눈에서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린 아내는 제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고 저는 악에 받쳐서 딸에게 당장 사과를 하라면서 억지로 무릎을 꿇렸습니다.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어요. 행복한 가족, 그런 건 없었죠.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할 사람이 없으니 대신에 적절한 보상을 약속했고 징계도 전학도
군말 없이 모두 받기로 했습니다. 그게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잘못을 사죄할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도 딸은 전학 가기 싫다고 난리를 부렸고 아내도 제게 소리를 꽥 질렀지만 저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 뭐?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애한테 손까지 대고 이혼? 지금 누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감히 네가, 네 따위가. 그래. 그니까 우리 이혼하자고. 당신이 매번 노래를 부르는 거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고. 이혼하자. 뭐? 그래, 해. 이혼하자고. 돈 벌어오는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제게 결혼은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섬 같은 느낌이었어요. 미련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너무 지쳐서 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변하는 모습도 더는 보고 싶지 않았고 광기에 가까운 아내의 훈육 방식에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아내와도 더 안 좋게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거나 결혼 파탄의 원인을 서로에게 미루기 싫어서 깔끔하게 반반으로 정리했네요. 양육비도 물론 넉넉하게 지원하기로 약속했죠. 그렇게 이혼을 결정한 후 혼란스러워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회사에서 휴가를 받아 제주도에서 얼마간 홀로 여행을 다녔어요. 밤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고 걷기도 참 많이 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혼자 있는 그 며칠 동안 내가 정말 이혼을 하는구나 하고 이별이 더 실감이 난 건 더 이상 울리지 않는 휴대전화였어요. 학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라, 올 때 뭐 사와라, 갈 때 뭐 사갈까 하는 습관 같은 통화가 없으니 그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늦은 새벽에 참 울기도 많이 울었네요.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짐을 정리하듯 대충 쓸어 담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딸은 물러나지 않고 대들고 있었어요. 나더러 어쩌라고. 엄마는 왜 뭐든지 혼자 결정을 해? 내가 너한테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쩜. 뭐 둘이 이혼한다며 내가 결정했어? 아니잖아. 근데 내가 누구랑 살지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아빠랑 지금 살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난 앞으로 좋은 대학도 가야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성인이 될 때까진 아빠가 양육비를 줄 테니까 괜찮겠지. 근데 그 이후에는 엄마가 원하는 것처럼 나 의대 갈 거야. 근데 나더러 아르바이트라도 하라는 말이야? 남들 다 하는 것처럼 학자금 대출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도 거치고? 누가 너더러 일하래? 내가 할 거야, 엄마가. 엄마는 상식이 있어? 설거지? 아님 불판이라도 닦게? 엄마가 대체 뭘 할 줄 아는데 아빠가 벌어오는 돈 쓰는 것만 할 줄 알면서? 나 그래서 아빠 따라갈 거야. 엄마가 말했잖아.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저는 듣다가 화가 나서 딸아이와 아내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너 말버릇 못 고쳐? 엄마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내가 틀린 소리 했어? 엄마가 그랬어. 성공하지 못하면 설거지하고 불판 닦고 배달한다고.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겠지. 시끄러워. 넌 그게 네 엄마한테 상처가 될 거란 생각은 안 해? 네 엄마가 너 하나는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나 안 왔으면 책임져야지. 아니야? 저는 딸아이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늘 아내가 입에 달고 있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당연한 것들에 대한 말이었죠. 저는 뒤로 돌아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그대로 잘 컸다. 이제 속이 좀 후련해? 화분에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뿌리가 썩는 법이야. 알았니? 여보, 나 어떡해? 이제 나 살 이유가 없어. 내 딸이 나랑 살기 싫대. 나 어쩌지?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 바지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감싸줬어요.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안정을 찾은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이전부터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낸 딸이 자신을 사랑하길 멈춰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두려워 그때는 멈출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끝내는 이혼을 번복했어요. 대신 아이의 교육에 아내가 개입하지 않고 훈육에 대한 건 전적으로 제게 맡기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게 벌써 1년 전이네요. 사실 딸은 아직도 한 성질머리합니다. 누가 봐도 싸가지가 없단 말이 절로 나올 정도죠. 하지만 뭐든 급하게 바꾸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되도록 천천히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받는 감사의 따뜻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저희들끼리 꼭 요리를 만들거나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갑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는 매 주말마다 동네를 돌면서 쓰레기를 주워요. 대체 이걸 왜 줍는 거야? 남이 버린 담배꽁초를 왜? 그냥 줍는 거지. 어차피 가는 길이고. 쓰레기 줍는 사람 따로 있잖아.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 세상에 버리는 사람 따로, 줍는 사람 따로 없어. 알지? 아, 답답해. 엄마는 뭐 이런 남자랑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 이달 용돈 끊기 전에 빨리 죽기나 해. 내 사랑하는 딸. 내 아버지. 왜 자식 농사는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저는 아직도 제가 가려는 방향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꾸준히 좋은 방향을 제시하다가 보면 나아지겠죠. 그리고 아내는 이전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저와 함께 정신의학과를 방문해 오랫동안 쌓인 마음의 병 치료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요구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몇 번이나 다시 돌아가는데요. 정신과 선생님의 상담을 통해 다른 일에 몰두하는 걸 권유받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완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고요. 딸과의 생활, 시간, 공간이 분리되니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딸에게도 이전처럼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딸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하니 밥상을 싹 치워버린 적도 있을 정도로요. 농담이긴 해도 한 번씩 딸이 못된 말을 하면 예절 학교에 보낸다든가 해병대 체험을 보낸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저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 주려는 거죠. 아내가 그리는 미래에는 제가 늘 그 중심에 있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제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물려주려고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서툰 이야기를 들어준 시청자분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